주인님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집 안 팔린다는 얘기 있던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요? 싸게 팔면 팔리겠죠? 예? 싸게 팔면 손해보잖아요. 부동산에서 집 팔리는 순서를 보면요, 일단 싸고 봐야 돼요. 싼 물건부터 팔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PD님 말씀처럼 제가 손해보면서까지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은 싸게 내놔서 잘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제값에 받고, 그리고 그 사가는 사람들은 싸게 사간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요. 핵심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맞추면 같은 집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서로가 만족하면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집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10가지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1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30분만 딱 투자를 해보세요. 내가 매수자라고 하면 이 가격에 이 집을 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 답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 매수를 빨리 못하는 이유가 내 집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한 30분이 뒤에 모든 단계를 다 날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1단계는 눈에 띄는 가격으로 내놓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나는 이만큼의 금액은 받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동산에 내가 매물을 내놓을 때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올려서 내놓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면 매수자가 또 깎아달라고 하면 내가 최소는 받아야 되는 금액만큼은 깎아줄 생각으로 내놓는 거죠. 그렇게 금액을 올려놓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노출 경쟁에서 지기도 하고 매수 문의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싸게 올려서 결국에는 이 계약서 쓸 때 더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상 뒤에서 더 깎아달라고 하는 매수자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단계는 노출의 볼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매물을 빨리 팔려면 일단 알려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 두세 곳만 매물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매물을 뿌리게 되면 이 부동산 소장님들도 싫어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 소장님들은 아무래도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하나 더 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반경을 어떻게 더 넓혀야 되냐? 우리 집이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지 않은 매물인데도 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까지도 나는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세권 부동산일수록 손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은 역세권 물건을 찾으려고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역세권 물건을 찾으러 그 집을 간 건 맞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가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 시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역세권이 있는 데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들이 금액대는 조금 더 저렴하지만 지하철역이랑은 조금 먼 우리 물건을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리가 먼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도 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에 그 동네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물에 대한 금액대가 좀 비슷해야 돼요. 그 동네에 원하는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집까지 와서 매물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매물을 내놓을 때는 일일이 또 다 전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다 돌리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 소장님들이 문자를 받았을 때 손쉽게 네이버 광고를 올릴 수 있게 좀 필수적으로 같이 보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유자 성명, 연락처, 통신사, 그리고 동호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집 상태에 대해서도,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주 상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셔야 되겠죠. 공실이면 공실, 임차를 맞추고 있으면 임차,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 실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 임차인의 연락처까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리모델링을 했으면 리모델링을 했다, 보일러 교체는 언제 했다, 그리고 샤시는 얼마 전에 바꿨다, 이런 특징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참고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좀 부동산 소장님들이 한눈에 딱 보면서 이 집이 어떤 집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사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을 내놓을 때 사진을 같이 문자로 넣어주면 소장님들이 훨씬 더 참고하기 편하겠죠. 이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손님이 왔다면 이제는 협상할 차례입니다.
절대 내가 먼저 금액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의가 들어오면 대부분은 얼마까지 깎아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먼저 금액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최저가로 올려놓은 금액인데 혹시 매수자는 얼마까지 원하시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협상의 기술에서 숫자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불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상대의 기준을 듣고 거절, 수용, 조건부 수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조건부 수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깎아주는 대신 뭐 잔금일을 더 앞당기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금을 얼마치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4단계는 준비의 3대장, 공간, 청결, 향기 이 3가지로 싸게 샀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건 돈을 거의 쓰지도 않고 체감 가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청결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도배가 일부 더러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곰팡이가 폈을 수도 있고 또 문지방 같은 곳을 막 찍혀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부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리를 해서 좀 집 자체가 깨끗해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향기인데 이 디퓨저를 곳곳에 놔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환기를 시키자는 건데요. 소장님들이 집 보러 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준단 말이죠. 30분 뒤에 집 보러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그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창문부터 다 여셔야 돼요. 다 열어서 환기부터 먼저 시킨 다음에 10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창문을 다 닫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튼다든지 여름이면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는 거예요. 공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매수자가 집을 딱 들어왔을 때 좀 쾌적한 공기를 맡을 수 있게끔 뭔가 좀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체감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결국 금액을 계속 내리는 게 방법이 아니라 나는 팔 금액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매수자는 득을 봤다라는 착시를 주는 장치인 거예요. 아, 결국 싼 값이 아니라 싼 느낌을 주는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5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진인데요. 부동산 광고를 올릴 때는 이 눈에 띄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진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3장의 사진에서 모든 결정이 납니다. 거실은 채광 좋은 시간에 커튼 조금 걷어가지고 채광이 잘 들어오게끔 찍어주면 되고 조명은 일단 무조건 다 켠 상태로 그리고 와이드 샷으로 좀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이 좀 넓게 보이겠죠? 침실은 침구 정리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막 나와 있는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은 다 치우고 찍으셔야 됩니다. 주방에서는 당연히 싱크대가 깨끗해 보여야 되고 혹시나 뭐 설거지거리 그대로 놔두고 찍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설거지는 다 하고 깨끗하게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야 돼요. 꼼꼼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곳이긴 한데 화장실에서 거울에 물때가 있는 상태 그대로 막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화장실은 특히나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 전체를 다 싹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좀 사진 예쁘게 찍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이 뷰가 좋다라고 하면 이 뷰가 나와 있는 그 사진도 같이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야경이 좋다라고 하면 밤에 찍는 것도 좋고 낮에 봤을 때 시원하게 뻥 뚫려 있다라고 하면 낮에 찍은 사진을 보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6단계는 집 관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장님들은 집 보여주기 편리한 집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람 허들이 낮은 집부터 먼저 계약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소장님이다 라고 하면 내가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도 집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게끔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연락 와서 내일 몇 시쯤 집 보러 갈 건데 집 보러 가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리 그 전날에 좀 집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루 전날에 알려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갑자기 전화 와서 지금 집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 보여주는 시기일 때는 아무리 내가 집을 안 치우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기 동안은 좀 매일매일 집 청소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7단계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미리 구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면 우리가 4단계에서 얘기했던 준비의 3대장, 공간, 청결, 향기 이걸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대신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임차인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집을 또 잘 보여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집을 내놓기 전에도 임차인한테 먼저 집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단계는 중개소장님과 원팀을 만드는 겁니다. 소장님이 집을 보여줄 때 이 집 보여주기 쉬운 물건부터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주기 쉬운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을 설명해주기 쉬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 집에 대한 정보를 패키지화하는 거예요. 기본 재원, 특이사항, 교체 이력, 연도라든지, 그리고 관리비 최근 6개월 얼마치 나왔는지, 우리 집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통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통은 어떻고, 커뮤니티는 어떤 걸 쓸 수 있고, 또 주차는 어떻다. 그 다음 협상 가능 포인트를 또 알려줘야 되는데, 잔금일은 언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분 옵션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내가 필요하다 하시면 남기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집 보러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집을 보러 오셔야 되는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줄 것 같으면 비밀번호도 알려드리고, 아니면 최소 10분 전에는 좀 전화를 주세요라고 미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활하면서 중요한 요소부터 사소한 요소까지 A4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우리 집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부터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9단계는 대응 속도입니다. 소장님들이 연락이 오면 한 1분에서 5분 사이에는 무조건 답변을 좀 보내셔야 돼요. 답변에는 이 확신, 희소성, 선택지를 같이 담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손님하고 약속을 잡게 되면 우리한테 연락 와서 가능한 시간을 여쭤보실 거예요. 근데 소장님도 이 손님을 놓칠까봐 좀 마음이 급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속하게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집 보여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 외의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10단계는 가격을 지키면서 상대방이 이득을 봤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조건 협상입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깎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 직전에서는 금액을 깎아주는 것 대신 이 조건을 좀 깎아주는 겁니다. 총 4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잔금 타이밍인 거예요. 매수자가 자금 일정에 맞춰서 앞당기거나 아니면 더 뒤로 밀어준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 옵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튼, 조명, 붙박이장,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일부 남기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체감 가치를 좀 더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세 보수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잠금 전에 벽이라든지 문, 실리콘 등 조그만한 그런 고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다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가 추가 비용 절감시켜 주는 건데, 들어오는 사람은 입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입주 청소를 내가 대신 해주겠다,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내가 또 내주겠다라는 방법으로 좀 추가적인 비용 드는 걸 내가 절감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무기를 쓰게 되면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득받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매수자는 이 구체적인 이득을 원해요. 가격 200만 원보다 현실적인 잔금 맞춤이 결정을 훨씬 더 앞당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현장에서 매수자는 이 4가지 시점 중에서 하나에서 결정을 딱 합니다. 첫 번째는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첫 10초에서 결정이 납니다. 채광이랑 향기랑 청결같이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결정을 짓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공간을 봤을 때인 거예요. 거실부터 안방, 주방, 욕실 순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결정 같은 게 없어요. 곰팡이가 쓴 게 없고 누수가 없고 이런 걸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도 좀 결정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성비인데, 비슷한 금액대면 차라리 이 물건이 더 낫다, 이 옵션들이 더 많고 이 가격이면 그래도 내가 득보면서 사는 거다 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협상할 때 이 피로감이 없는 물건들을 훨씬 더 선호한단 말이죠. 뭔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는데 매도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자기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 딱 계약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도자는 가격은 못 깎아준다 하더라도 더 많이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제가 4가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를 한 번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루트를 짜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제값에 팔고 상대방은 저렴하게 샀다라는 느낌이 동시에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경기를 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실력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집이 안 팔리는 게 가격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격만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급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도가 안 된다는 건 금액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신의 집이 안 팔린다고 해서 과연 불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격이 문제인 줄만 알고 계속해서 금액을 내리시는 분들 덕분에 누군가는 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기회. 누군가한테는 위기지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현실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 휘청거리면서 살 것이냐, 어떤 경기든 간에 나는 기회를 찾아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무료 영상들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